2026학년도 대수능 6월 윤리 문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조금 어려울 수 있었던 몇 가지의 선지들이 있었네요. 이런 것들만 우리가 주의 깊게 잘 해주시면 앞으로도 조금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1번은 윤리학의 핵심 과제 찾는 문제입니다. 가를 보시면 윤리학은 도덕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 추론의 규칙과 절차의 타당성을 검증하며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대부분 다 나왔어요. 요거는 메타윤리학에 대한 설명이죠. 메타윤리학에 대한 설명이 되시겠습니다. 나를 보시면 윤리학은 다양한 관련 학문을 활용해서 자, 여기가 이제 활용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활용해서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윤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거니까 요거는 실천규범 윤리학이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웬만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세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1번을 봐주시면요. 도덕 판단의 규범적인 근거와 도덕 원리를 정립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규범적인 근거, 도덕 원리 이걸 강조하면 요거 정립을 강조하면 이론 규범 윤리가 되겠죠. 조금 얇은 걸로 써야 되겠네요. 이론 규범 윤리가 되겠습니다. 메타 윤리학에서는 도덕 원리를 정립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정립을 하지 않죠. 그래서 메타윤리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도덕 현상을 경험적인 방법으로 조사하면서 설명한다. 저기 경험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거에 너무 얽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 경험적인 방법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과학적인 탐구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과학적인 탐구 방법 라고 했고 요걸 조사했어요. 도덕 현상을 조사했어요. 그리고 요거 설명한다. 다른 표현이 바로 기술한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요건 기술 윤리학의 특징이지 메타 윤리학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나를 보시면 도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 지침을 제공한다. 자, 여기 해결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실천 지침이 바로 이론이죠. 이론, 윤리 이론이고요. 이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넓게 보면 규범 윤리학이 들어가지만 실천 규범 윤리학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도 있어서 3번이 정답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4번 도덕 관행의 발생 과정을 가치 중립적으로 서술한다. 관행이라고 하는 관습인 거죠. 발생 과정이라고 하는 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결과로 나타냈는지를 탐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기술 윤리학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5번 도덕 명제의 구조를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거. 도덕 명제가 논리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조를 분석하는 건 메타윤리학적인 성격이죠. 그래서 가는 맞겠지만 실천규범 윤리학인 나는 해당되지 않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시겠죠.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고르시랍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이걸 줄여서 이야기하면 측은지심이라고 할 수 있죠. 측은지심은
뒤에 보시니까 이내 단서다, 단이다. 네, 단서라고는 안 했고 단이라고 했죠. 그러면 요거는 4단이 되겠네요. 우리가 윤사가 아니고 생윤에서 이렇게 4단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라면 맹자 선생님 이렇게 찾으면 되시겠죠. 맹자 선생님. 적어도 이게 유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화살 만드는 사람도 어질다. 여기서 어질다라고 하는 건 본성이 어질다. 이런 얘기겠죠. 하지만 화살 만드는 사람은 그 화살로 사람을 해치는데 관심을 갖게 되니까 직업을 선택할 때는 신중히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유교적인 관점이구나, 맹자구나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을을 보시면 선왕은 혼란을 실현해서 예의를 만들었어요. 예의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는 건 이 예라고 하는 도덕성이 원래 마음속에 있지 않아서 후천적으로 형성했다 이런 얘기겠죠. 후천적으로 제정했다, 뭐 형성했다. 그러면 인의 예지를 강조하니까 똑같이 유교 사상가인데 인의 예지를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형성했다라고 강조하시니까 이거는 순자가 되시겠죠. 순자가 되시겠죠. 그래서 귀함과 처남의 차 등 유교는 모두 구별을 합니다. 을 두었고요. 예의란 다스림의 시작이다 라고 해서 예치 강조하시고 있구나. 예치를 강조하시고 있구나. 농부는 농부답고 선비는 선비답고 기술자는 기술자답고 상인은 상인다운 것도 하나의 원리에 근거하는데 그 하나의 원리가 예에 따르는 거다. 이런 얘기가 되시겠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산혼공상 이런 얘기 나오시면 제가 순자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보기 보실게요. 그럼 유교 사상가들의 직업관을 비교하는 거였었네요. 자, 기억, 항산이 없으면 항심을 유지할 수 없는 자는 없다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 말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 항산이 없어서 항심을 유지할 수 없다. 이 말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은 백성이었고, 백성이 아닌 군주는 항산이 없어도 항심을 유지할 수 있었죠. 군자, 대장부, 이런 분들은 항산이 없어도 항심을 유지할 수 있었죠. 그래서 기억에는 들어갈 수가 없고요. 니은 예의에 따라 예치를 강조하셨죠. 직분에 충실하면 자신 직분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욕구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욕구를 충족하게 하는 수단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에 따라서 이제 분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이 필요로 하는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지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화성기위를 통해서 예의를 확장할 것을 이제 순자 선생님은 능력으로 강조하셨습니다. 디귿이요. 도에 정통한 군주. 네, 도에 정통했습니다. 그러면 도덕적으로 훌륭한 군주잖아요. 그러면 예의 있는 사람인 거죠. 모든 직업에 능숙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모든 직업에 능숙할 필요가 없고요. 통치에 전념하시면 됩니다. 통치에 전념하시면 됩니다. 제가 요 분업 얘기는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모든 직업에 능숙할 필요 없어. 모든 직업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게 한 가지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한 가지 일에 종사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리을 가겠습니다.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사회적 분업이 필요하다. 그렇죠. 지금 금방 얘기했듯이 순자도 역할의 분담이 필요하고요. 맹자도 노력자와 노심자의 역할 분담이 필요해요. 그래서 리을은 맞는 선지가 되시겠죠.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많이 어렵지는 않았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3번 넘어갈게요. 3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 해서 기술 문제가 나왔네요. 과학기술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갑을 먼저 보시면 기술은 일종의 공허한 힘이에요. 힘은 힘인데 이 아이가 공허해요. 뭔가 속이 비어있다 이런 거죠. 기술은 그래서 인간의 결속에 있으며 기술은 인간에 결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과 동떨어져서 뭘 할 수가 없는 힘이라는 거죠. 인간의 노동을 통해서 실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선으로도 악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건 결국 인간이 어떻게 쓰냐에 달려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공허한 힘이기 때문에 뒤에 볼게요. 기술 그 자체는 인간과 무관하게 광기를 부릴 수 없어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인간과 무관하게 선도 행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기술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기술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야스퍼스 선생님 되시겠습니다. 야스퍼스 선생님 되겠습니다. 을을 보시면 기술의 본질은 기술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기술을 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하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져서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는 게 여기서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진다는 말을 통해서 인간 소외가 일어날 수 있다. 인간이 기술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 예,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기술 속에 숨어 있는 힘은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인간의 관계를 규정을 한다. 기술 속에 숨어 있는 힘, 요게 이제 은폐되어져 있는 본질을 드러나게 하는 힘이죠. 요게 탈은폐의 힘이죠. 탈은폐하는 이런 힘은 인간이 관계를 맺는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정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기술에 의해서 인간 관계가 정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존재가 되어지는 데 있어서 이 기술이라는 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무방비 상태로 그냥 내맡겨 놓을 수는 없는 거다. 요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요게 이제 하이데거 선생님이 되시겠죠. 두 분 다 실존주의 사상가입니다만 이렇게 다른 개념을 가지고 계십니다. 갑을 먼저 볼게요. 야스퍼스인데 기술은 인간의 개입이 없으면 인간에게 해가 될 수 없어. 그렇죠. 금방 위에 설명이 나왔잖아요. 인간과 전혀 무관하게는 광기를 부릴 수 없어요. 예, 이게 맞는 얘기죠. 인간의 개입에 따라서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2번 기술의 활용 방향, 활용을 누가 하는 거냐면 인간이 활용하는 겁니다. 인간이 활용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인간에 의해서 활용이 이루어질 때에는 가치 판단, 선과 악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해야 하겠죠. 그 다음에 3번 하이데거는 기술은 인간이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 여기 규정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관계 맺는 방식에 영향을 주겠죠. 4번 기술을 수단으로만 여길 때 기술의 종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수단으로 여긴다. 여기 다른 표현이 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지기 때문에 이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는 종속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벗어날 수 있다가 잘못됐습니다.
5번 기술의 본질은 윤리적인 성찰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윤리적인 성찰이 일단 필요하다라고 보는 분은 야스퍼스고요. 아니, 하이데거고요. 야스퍼스는 기술의 본질은 그냥 가치 중립적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성찰의 대상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 일단 이렇게 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갈게요.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이네요.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배우고 익히는 걸 강조하죠. 배우면 그것을 익혀야 된다. 이게 이제 실천해라 이런 뜻이에요.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면 즐겁지 않은가.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면 즐겁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정, 우애 이런 것도 강조하시고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를 내지 않는다면 군자답지 않은가라고 해서 남이 알아주기를 원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군자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유교 사상가다 정도만 찾아도 우리는 문제 풀 수 있는데 이 얘기는 자주 나오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 공자구나 이렇게 좀 눈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학이편에 나오는 그런 얘기인데 자주 나오는 그런 제시문이니까요. 좀 익숙하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을을 보시겠습니다. 배우면 날마다 더해지고 도를 행하면 날마다 덜어진다. 아, 예. 예, 덜어지는 것을 이분은 도에 가까운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해지는 배움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게 아마 일손법인데 여러분은 일손법이라는 단어를 모르셔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덜어내야 된다. 요거는 또 알고 계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덜고 덜어내어서 덜어내면 하지 아니함에 이른다. 여기 하지 아니함, 여기 원래는 한문으로 표현되어 있겠죠. 무위입니다. 무위에 이르게 된다라고 해서 무위를 강조하는 사상가였다라는 걸 찾으시면 아마 문제는 쉽게 풀렸으리라고 봅니다. 하지 않으면서도 되지 않는 것이 없으니까 무위가 이퀄 모든 자연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도가 대표적인 노자 선생님의 글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유교와 도가만 알아도 문제는 풀립니다. 자, 1번 볼게요. 사회 혼란 해결을 위해서 서로 차별 없는 사랑, 여기 한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한문이잖아요. 쓸 수 있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익혀두시면 문제 풀 때 굉장히 도움이 되죠. 이거 겸해입니다. 겸해. 유교에서는 아까 순자할 때도 얘기했지만 구별하는 사랑을 강조하지 겸해를 강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이익이 의로움에 부합하면 추구해서는 안 되느냐? 왜요? 의로움에 부합하는 이익은 의로움이에요. 의로움에 부합하는 이익은 의로움에 해당하니까 요거는 추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스스로 그러한 도, 이게 이제 자연이 되시겠죠. 자연을 잘 따르게 되면 분별적인 지식을 쌓아야 된다가 아니라 아까 여기 배우면 날마다 더해지니까 이거 좋은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분별적인 지식을 쌓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답이 되시겠고요. 4번 만물을 이롭게 하고 서로 다투지 않는 모습. 요 모습을 가장 잘 가지고 있는 자연이 바로 물이죠. 물. 상선약수 표현한 거죠. 그래서 여기 뭐 어렵게 표현하면 만물을 이롭게 하고 서로 다투지 않는 부쟁의 덕을 지녔다. 그래서 물처럼 사는 것이 자연과 일치된
도에 가까운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5번 마음을 집중하고 몸가짐을 살펴.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인데요. 얘를 완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유교적인 얘기는 맞겠습니다만 인의예지의 인위적 규범을 반대했던 도가에서는 찬성하지 않을 글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5번 가겠습니다. 그림의 강영자가 지지할 입장을 고르시라 합니다. 벌써 이렇게 옷 모양이 서양 사람이시고, 예, 그리고 옛날 사람이신 것 같지요. 호메로스, 예, 일리아드 지으신 호메로스, 네, 그건데, 뭐, 우리가 뭐 이런 거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일단, 시인입니다. 시인인데, 위대해요, 위대해. 그의 시는 참다운 실제를 모방하지 않았대요. 참다운 실제를 모방한 것이 아니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모방한 것이니까 진리에서 한참 떨어져 있답니다. 그러면 진리에 가까우려면 참다운 실제를 모방해야 되겠죠. 그럼 이 참다운 실제가 뭔지가 이제 중요한 건데 여러분은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는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진리에서 한참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모방하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고 참다운 실제인 좋은 것만 모방해야 된다. 요 얘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더구나 시인은 영혼의 가장 훌륭한 부분을 지향하지 않고 화를 잘 내며 변화무쌍한 성격을 모방하여 명성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감정이 호소하는 시를 받아들이면 국가에는 쾌락과 고통만 넘쳐나게 되므로 이상국가에서는 영혼의 건강에는 해로운 시는 추방하고 신을 찬양하거나 훌륭한 인물을 노래하는 시만을 받아들인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는 결국은 이게 도덕주의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사전 검열도 가능하고 사회 참여적인 어떤 모습도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배움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도 하셔야 되고 선한 품성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시만이 좋은 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뭐가 될 수 있냐면 이상국가에서 영혼의 건강을 강조하시고 계시고 그러면 요거 이데아를 설명하는 얘기구나. 그러면 이분이 플라톤이 되시겠구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모방하는 게 아니라 이데아를 모방하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 도덕주의적인 한 사람으로서의 플라톤이 지금 나오고 있으십니다. 플라톤은 이미 기출이 많이 되셨던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그런 분이죠. 1번 예술활동이 진리와 상관없이 미적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아니죠. 여기 참다운 실제인 진리를 모방해야 된다. 진리에서 한참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예술활동은 미의 이데아를 창조하는 작업이어야 된다 되어 있는데요. 참다운 실제를 모방하는 것이지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참다운 미의 이데아는 따로 존재하는 거죠. 따로 존재하는 겁니다. 3번 예술작품은 아름다움과 추함을 사실적으로 드러내야 된다. 아까 여기 두 번째 줄 기억하라고 했죠. 있는 그대로 모방을 한다. 있는 그대로 모방한다. 요 말이 사실적으로 드러낸다. 요 말인데요. 이렇게 되면 진리에서 한참 떨어져 있게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좋은 거 참다움을 표현해야 된다. 참다운 실제를 모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기 때문에 3번도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4번 예술활동은 현실을 모방할 뿐이므로 모두 금지되어야 된다. 현실을 모방하는 게 아니라 참다운 실제를 모방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모두 금지도 아니고 선한 것 여기
영혼의 건강에 해로운 신은 추방하지만 신을 찬양하거나 훌륭한 인물을 노래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모두 금지되는 것도 틀렸네요. 5번. 예술작품은 지혜를 사랑하는 성향을 일깨우는데 도움이 돼야 된다. 그렇죠. 배움을 사랑하는 게 지혜를 사랑하는 거니까 여기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니까요. 5번이 정답이 되시겠습니다. 자, 요런 문제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제시문에서 많은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진도는 아직 안 나갔지만 예술 파트 문제 수업을 하실 때 해드릴 때 도덕주의와 심리주의만 구분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구체적인 사상가들의 얘기는 대체적으로 그 제시문을 보시면 문제를 풀 수 있게 출제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크게 이 예술 파트에서는 너무 신경을 많이 안 쓰셔도 괜찮다. 사상가에 너무 집중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은 심의불복종 얘기가 나오네요. 우리 배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마 다 맞췄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요게 오답률 1위의 문제였다. 그렇단 얘기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이 틀렸을 거다 이런데요. 네, 왜 그랬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민불복종은 민주사회를 특징짓는 공공적인 정의관으로부터 생겨난다. 그래서 이게 금방 롤스구나를 아마 찾으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롤스가 얘기하는 공적인 정의관, 다수의 정의관. 뭐 이런 표현들이 있었죠. 시민불복종의 이론은 입헌민주주의에 대한 법적인 관점을 보충하고 있다. 이거 아주 표현이 좋네요. 우리가 입헌민주주의가 이제 공공의 정의관을 반영한 정치 시스템인데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에 있어서 조금의 부정의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민불복종을 통해서 이 부분을 보충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충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은 법에 반하는 것입니다. 반하는 것, 위법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필기해 드릴 때는 법의 경계선 밖의 행위다. 경계선은 밖의 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지만 뒤에 법과 정부에 대한 충실성에는 한계 내의 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호소한다라는 건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얘를 근거로 해야 된다. 한계 내의 행위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민주적 권위에 반대할 수 있는 근거를 정식화하는 것이다. 고정되어 있는 근거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합법적 민주적 권위에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나 제도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합법적인 민주적인 권위, 우리 뭐 국회나 대통령과 같은 권위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제도나 정책이나 법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 법, 제도, 정책이 심각하고 현저하게 부정할 경우에 반대할 수 있는 근거를 정식화해서 고정시켜가지고 시민불복종이 가능하다. 이런 거예요. 자, 요 표현도 좀 기억해 주세요.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권위에 반대할 수 있는 행위다. 요거 시민불복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설명이 될 수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죠. 자, 1번입니다. 롤스의 시민불복종이에요. 사회 기본 구조의 규제 원칙에 대한 시민불복종은 허용될 수 없다. 네, 언어적인 표현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사회 기본 구조를 규제하는 원칙.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느냐를 규제하는 원칙을 롤스는 무슨 원칙이라고 할 거냐? 정의의 원칙이죠. 정의의 원칙이라고 하겠죠.
혹은 다수의 정의관, 공공의 정의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자체는 시민불복종에 호소하는 근거가 되겠지만 시민불복종의 대상은 될 수 없죠.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답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말고 요런 문장 말고 또 다른 문장으로 보면 무슨 헌법을 규제하는 원리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오기도 했었고 사회협동체제의 원리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원리는 공공의 정의관과 같은 원리는 시민불복종의 근거이지 시민불복종의 대상은 아니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시민불복종이 성립하지 않는 사회. 여러분 이거 제가 말씀드렸는데 필기할 때도 해드렸는데 질서정연한 사회에서도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 그 다음에 고통받는 사회, 무법국가 이런 사회 체제에서는 시민불복종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 거의 정의로운 사회 체제 안에서만 성립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부정의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는 이 세 가지 종류의 체제가 모두 부정의하다 이런 얘기인데 완전히 질서정연한 사회는 부정의하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죠. 정의로운 사회인 거죠. 질서체제의 사회인 거예요. 질서정연한 사회 체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정의로운 사회가 있기 때문에 얘가 빠져서 여기 없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3번 시민불복종이 정의로운 체제의 안정성 을 이유로 제한될 수 없냐라고 되어 있는데 저번 수능에서는 이게 효율성이라는 단어로 나왔는데 체제의 효율성, 체제의 안전성, 체제를 보충하기 위해서 시민불복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체제가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시민불복종은 제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해 주셔야죠. 4번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는 법은 여러분 이거 낚이지 말라고 제가 엄청 많이 말씀드렸는데 어쨌거나 법이에요. 법인데 기본적 자유를 제한합니다. 시민불복종의 대상 똑같은 표현이네요. 일 수밖에 없다. 대상일 수밖에 없다는 거는 무조건 시민불복종 해야 된다는 건데 대상일 수 있지만 수밖에 없지는 않죠. 현저하고 심각한 정도를 따져봐야 되죠.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는 데에 대한 현저하고 심각한 부정의의 정도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대상일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올해 시민불복종 관련해가지고 뭐 수밖에 없다,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부정에 대한 표현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것을 조금 예시로 들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좀 기억해 주셔야 되겠네요. 수밖에 없다, 수는 없다, 이게 좀 반복돼서 나오니까 앞으로 이런 식의 문제의 서술어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로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5번이요. 헌법에 근거한 법. 이것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헌법에 근거한 법이 요거예요. 합법적인 민주적 권위에 의해서 나온 법. 이런 겁니다. 을 위반하는 시민불복종이 있을 수 있냐 없을 수 있냐라는 건데요. 여기 반대할 수 있는 근거가 정식화되어져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헌법에 근거했다 하더라도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수의 정의관, 공적 정의관에 근거해서 우리가 시민불복종을 할 수 있다라고 알아두셔야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는데요. 물론 뭐 이 시민불복종 문제가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만 충분히 여러분이 알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오답률이 이렇게 높을 정도는 아니었을 건데 조금 생각보다 많이 높았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7번 볼게요. 불자는 불교 관련 사람인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불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자는 음식을 적당량을 알고 지혜롭게 숙고하여 공양을 받아야 된답니다. 네.
불교에서 음식을 받는 일을 이제 공양이라고 하죠. 그것을 즐기기 위함이 아니에요. 아니라 몸을 존속하는 것과 청정한 수행으로 내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공양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나를 보시니까 군자 나왔고요. 배불리 먹기를 구하지 말고 밥을 먹는 순간에도 이인을 어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돼 있으니까 요거 유교인데요. 보통 이런 글은 공자 선생님의 글입니다. 공자인 것까지 여러분이 모르셔도 유교만 알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볼게요. 기억. 불교에서 음식에 대한 성찰적인 태도로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냐 물어보고 있네요. 여기 평안, 여기가 안정이죠. 그럼 이거 안정인데 음식에 대해서 성찰한다, 지혜롭게 여기 숙고한다 여기가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니은 음식 섭취의 목적은 자연적 욕구 충족, 예를 들면 몸을 존속하는 거, 배부르게 만드는 거, 여기에 국한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국한하지 않고 청정한 수행으로 평안을 얻는 것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디귿, 도리에 맞게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즐거움이다. 그렇죠. 인의 예지가 도덕, 도리죠. 도리에 맞게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죠.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표현이고요. 음식을 절제 있게 먹는 것은 수행의 일환이다. 그렇죠. 이거는 절제 있어야 된다는 건 유교와 불교의 모두의 공통점이지 무절제하게 다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죠. 불교 여기 즐기기 위함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교에서도 이인을 어기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절제하면서 음식을 섭취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리을인 5번까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은 어떤 힘에 대한 공포 없이 단지 말에 불과한 칼이 없는 신약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으로 약속한 거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을 보장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계약이 유지될 수가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공공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자기 보존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권력과 힘을 한 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해서 그 양도한 권력이 우리 신약을 지키도록 강제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시니까 이게 홉스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을을 보시면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 간에 분쟁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분쟁을 해결할 것만 위해서 공통의 법률, 선생님이 필기할 때는 공통의 재판관이라고 표현을 했죠. 아니면 뭐 공통의 권력이라고 해도 세력이나 권력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 없기 때문에 이제 분쟁을 해결을 못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겨나는 폐단을 치유할 목적으로 시민사회에 사회계약을 맺고 시민사회가 등장을 한다. 네, 그래서 사회계약을 맺는 목적이 공통의 재판관, 공통의 법률을 마련해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함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네요. 그리고 크죠? 그래서 세 가지 대표되어지는 자연권, 생명, 자유, 사유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입법부, 재판관을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이제 이 사람들의 지배에 들어가게 된다. 자발적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니까 로크죠. 자, 1번 보겠습니다.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만인은 만물에 대한 배타적인 소유권을 가진다. 예. 만물에 대한만 딱 보면 이제 만물
취득권을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그런데 뒤에 있는 말이 배타적 소유권이니까 요거는 사적 소유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두 개 다 있으면 안 되죠. 만물 취득권은 맞아요. 그런데 이게 만물 취득권이 있는 상태에서는 사적 소유권이라는 게 발생되지 않아요. 사적 소유권이 있을 수가 없어서 이건 틀렸다. 사적 소유권이 자연 상태에서 있다고 보시는 분은 로크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번 절대 권력을 지닌 국가입니다. 맞죠? 주권자들, 국가가 곧 주권자들인데, 주권자들의 사회계약으로 탄생한다? 아니죠. 주권자는 사회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맞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3번, 로크는 정치사회라는 건 이제 사회계약을 맺은 이후죠. 시민은 이제 사회계약자들이고요. 자연법의 집행권을 전부 소유한다? 아니었죠. 집행권, 처벌권과 같은 권한을 일부 양도하죠. 일부 양도를 하게 되죠. 그쵸? 그래서 전부 소유하지 않습니다. 4번 자연 상태에서 공통의 재판관이 부재해요.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공통의 재판관, 공통의 법률 같은 맥락이에요. 없어요. 그러면 전쟁 상태가 초래될 수 있게 된다고 보죠. 자연 상태 이퀄 전쟁 상태는 아닙니다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공통의 상위의 권력이 없기 때문에 전쟁 상태가 초래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드렸죠. 그럼 4번이 정답이네요. 5번 국가에 양도하지 않은 개인의 권리. 홉스에게는 대표적으로 생명권 같은 거죠. 생명권. 로크한테도 생명권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죠? 생명권. 네. 보장될 수 없다? 그러면은 사회계약 맺으면 군주가 죽이면 죽어야 되나요? 아니죠. 홉스의 경우도 생명권을 위협하게 되면 자기 보존이 가장 큰 자연법이기 때문에 그 생명권을 또 양도하지 않았고 그래서 국가에게 저항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해드렸고요. 당연히 로크는 신탁된 권력 이외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는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지 않습니다. 보장해야만 하죠. 특히 로크는 사유재산권 보장해야 되죠. 이런 거 보장해야 되죠. 그래서 두 사람 모두 보장될 수 없다가 아니다. 국가에 양도하지 않은 개인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되시겠습니다. 네, 9번 보겠습니다. 9번은 우리가 아직 안 배우신 담론윤리사상가의 글이네요. 의사소통적인 합리성을 개념은 담론 참여자들의 생각을 강제 없이 합의하는 논증적 대화를 강제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로 합의할 수는 있어요. 뭘 통해서?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통해서 이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논증적으로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이 과정에서 담론 찾은자들은 주관적인 견해를 제시를 하지만 이걸 보편적인 합의로 이끄는 극복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성에 따라 수긍하는 우리 모두 공통의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공동의 확신인 삶인 상호 주관성, 우리 모두가 원하는 주관적이지만 우리 모두가 원하는 내용으로서의 보편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보는 담론윤리 사상가인 하버마스 선생님 되시겠습니다. 문제 상황을 한번 읽어보면 고등학교 학급회장 A는 졸업 앨범 제작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학급회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 주제를 둘러싼 찬반 의견의 대립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A는 그분들에게 어떤 회의 규칙을 안내할지 고민 중이랍니다.
담론을 거쳐야 되겠죠. 1번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비판을 지향해라. 아니에요. 여기 논증적인 대화를 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증명을 요구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그 사람의 주장의 논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죠. 여러분, 비난이 아니에요. 비판을 하는 거지. 2번 개인적인 이익이나 신념의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개인적인 주장을 통해서 상호의 주관성을 확보하는 거니까 주장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다. 3번 오류 가능성이 있는 주장을 제기할 수 없어요. 아니에요. 오류 가능성이 있는 주장이라도 서로가 대화를 통해서 논증적인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지 오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자유롭게 대화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4번 담론 참여자 모두가 합의한 의견에 따라야 돼. 그렇죠. 담론에 참여해서 다수 아니고요. 모두가 합의했다면 그게 보편적인 규범으로서의 당위성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고요. 물론 5번처럼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게 절대적인 규범이 되는 건 아니고요. 다시 재논의해서 다시 담론을 과정을 통해서 다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재논의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되시겠어요? 선생님은 이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던 문제였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오답률이 높은 것은 아니었더라고요.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연윤리에 대한 설명이고요. 갑을 먼저 보시면 모든 유기체는 자신의 고유한 선, 여기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고유한 목적 을 고유한 방식으로 추구하는 개체라는 점에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생윤에서 고정적으로 단어가 정해진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그때 여기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테일러 선생님의 표현으로 우리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유기체 그러시면 이거는 인간, 동물, 식물까지를 표현하는 그런 생명중심주의 사상가구나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을을 보시면 대지 나왔네요. 그러면 이분은 대지 윤리 사상가일 가능성이 높죠. 이 대지는 토양, 식물 및 동물이라는 회로를 통해서 살아있다라는 거죠. 흐르는 에너지가 있는 유기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이사슬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살아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생태계 자체인 대지를 도덕 공동체에 넣어야 된다라고 보는 레오폴드 생태중심주의 입장이 되시겠습니다. 병은요, 쾌고감수 능력 얘기 나오셨네요. 예, 우리 싱어 알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존재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하라는 원리, 이익 평등 고려의 원리가 되죠. 요걸 적용함으로써 자기의 행동을 일관성 있게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종차별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일관성 없게 누구는 되고 어떤 종은 되고 어떤 종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싱어 선생님의 입장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싱어, 레오폴드, 테일러를 비교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기억입니다. 식물은 인간의 가치 평가에서 독립적인 가치를 지닐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일단 테일러 선생님은 식물까지 내재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독립적인 가치를 지닐 수 있지요. 그러면 테일러 선생님이 일단은 X예요. 그래서 A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레오폴드 선생님은
이게 X일 수도 있지만 내재적 가치만 고려한다면 이게 X일 수 있지만 인간의 가치 평가에서 독립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거든요. 독립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레오폴드 입장에서는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는 제가 조금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일단은 테일러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를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싱어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가치 평가에서 독립적인 가치를 지닐 수 없다라고 봤을 때 이제 싱어는 인간과 쾌고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까지만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닐 수 없다에 뭐 동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싱어는 명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독립적인 가치라는 말을 명료하게 표현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싱어도 동의할 수도 있는 그런 표현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테일러 선생님이 입장에서 틀렸기 때문에 이 문제는 틀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인데요. 니은 보시겠습니다. 개체가 아니라 생명 공동체만이 권리를 지닐 수 있다. 자,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권리를 지닐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도덕적 권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도덕적 권리. 선생님이 필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도덕적 권리, 도덕적 지위 이게 인간 중심주의부터 쭉 이렇게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포함 관계로 오셔야 되거든요. 레오폴드는 분명히 생명 공동체가 도덕적인 권리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개체가 아니라가 아니에요.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개체도 도덕적인 권리와 지위가 있지만 생명 공동체의 도덕적인 권리와 지위를 우선시한다는 입장이지 도덕적인 권리를 생명 공동체만 지닌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레오폴드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테일러는 식물까지 개체가 도덕적인 권리를 지니고요. 싱어는 동물까지 개체가 도덕적인 권리를 지닐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동의하지 않을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정답이 디귿과 리을이 이렇게 금방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게 오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디귿 선지 볼게요. 생태계를 보호해야 될 의무를 간접적으로만 성립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레오폴드 선생님 입장에서 본다면 생태계라고 하는 생명 공동체 같은 맥락입니다. 요거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릴 거예요. 같은 거거든요. 이 자체가 우리가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라고 보기 때문에 간접 의무로만 성립할 수 있지 않습니다. 직접 의무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레오폴드 입장에서는 틀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머지가 지금 니은에서 설명처럼 생명 공동체만이 권리를 지니는 게 아니라 개체가 권리를 지니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개체가 권리를 지니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생태계라고 하는 공동체를 보호해야 될 의무는 직접 의무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오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디귿선지가 맞는 표현이 되는데 선생님은 다소 이 간접적으로만 성립하는 의무 이게 조금 애매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문제를 풀 때는 어쨌든 평가원 기준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직접 의무의 대상은 각각의 중심주의를 나눌 때 인간 중심주의인지 동물 중심주의인지 생명 중심주의인지까지를 고려해가지고 그 대상까지가 직접 의무의 대상이구나 이렇게 구분하셔서 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만 직접 의무의 대상, 동물 중심주의는 인간과 일부 동물까지가, 그리고 생명 중심주의는 인간, 동물, 식물까지 이런 식으로 직접 의무의 대상을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을 보시죠. 인간이 아닌 동물 중에 인간에 대한 의무로 귀속되지 않는 의무의 대상이 있냐?
여러분 인간에 대한 의무에 귀속된다 라고 하는 표현은 나머지 아이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동물이 나왔잖아요. 이 인간이 아닌 동물이 나왔잖아요. 이 동물이 직접적인 의무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의무 때문에 간접적인 의무의 대상이 되느냐가 귀속이고요. 되지 않는이라는 건 직접 의무의 대상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되지 않는 의무의 대상이다. 이거는 직접 의무의 대상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의무의 대상이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 있다라고 해가지고 모두는 아닌 거예요. 아이들 중에서 모두는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 싱어 입장에서는 쾌고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들까지 내재적 가치를 지니까 맞고요. 식물중심주의부터는 모든 동물이죠. 그러니까 모든 동물이 다 내재적 가치를 갖고 생태중심주의에서도 모든 존재들이 다 내재적 가치를 가지니까 인간의 의무에 귀속되어서만 의무를 갖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에요. 5번. 아마 요거 배우신 분들은 문제를 푸는 거에 있어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텐데 기억, 니은, 선지가 다소 완벽하게 해석이 되지 않아서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1번을 보겠습니다. 11번은 정보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게 표현의 자유를 설명하는 글인데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회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글은 의견을 공유하는 일을 금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거는 이 사람의 주장이 아닌 겁니다. 인터넷에 공유되는 의견이 옳은지 그른지와 상관없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은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대요. 그러면 이분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만일 표현에 억압당한 사람의 의견이 옳다라고 하면 우리는 새로운 진리를 얻을 기회를 놓칠 수 있게 되고 반대로 그 사람의 의견이 그르다라고 해도 참과 거짓을 대비를 통해서 진리를 보다 생생하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쪽 저쪽 옳은 경우라도 혹은 그른 경우라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혹은 그 사람의 의견이 그른 것이지만 그 안에 진리가 일부라도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진리는 세상에 알려질 가능성조차 차단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모든 개인에게 어떤 의견이라도 자유롭게 게시할 권리, 즉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줘야 된다. 이런 표현인 거죠. 이거 사실은 미리 주장한 내용을 각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고르시면 돼서요. 이게 1번이 되시겠습니다. 네. 2번 보시면 공개된 그른 의견 안에 진리가 포함되는 경우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른 의견 안에서도 일부 진리가 포함될 수 있다라고 일부라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죠. 그런 의견을 제한해야만 진리 발견 기회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자유를 증가시켜야 되고요. 그런 의견을 표현할 권리도 보장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게 아니라 표현해야 된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도 옳은 의견은 모두 개진될 것이다가 아니라 제한하지 말아라를 주장하시는 거니까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중요한 표시를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과 성윤리를 구분할 때 제가 보수주의, 중도주의, 자유주의 이렇게 얘기했고 최근 문제가 이게 딱 정해지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나와 있는 글에 따라서 문제를 풀으라고 했거든요. 이번 문제가 대표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성적 관계는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동반할 수 있기에 부부간에만 정당화됩니다. 그러면 이건 보수주의죠. 그래서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부부가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쾌락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것도 가능하답니다. 자, 요걸 이제 모두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이 보셨어요. 자, 나를 보겠습니다. 성적 관계는 결혼하지 않은 성인들 사이에서도 상호 간의 합의
전제된다면 출산과 상관없이 정당화된다만 보셨을 때 우리가 여기 자유주의였어요. 그런데 지금 뭐가 들어갔냐면 여기 중간에 사랑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한 자유주의 얘기는 아니고 자유주의와 인격주의, 중도주의가 살짝 결합되어 있는 형태예요. 이런 거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제시문대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출산하고 관계 없어도 괜찮고요. 정서적 교감이 가능하게 하는 사랑은 있어야 되고 이것이 인간의 품격을 존중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를 비교하는 거지만 우리 보통 자유주의에서는 사랑이 전제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했지만 이 글은 완전한 자유주의가 아니라서 사랑이 전제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제시문 나와 있는 대로 풀어야 된다. 요거 기억해 주세요. 가보겠습니다. 출산과 무관한 성적 관계는 도덕 판단 대상이 아니다? 아니에요. 도덕 판단의 대상이 아닌 게 아니라 도덕 판단의 대상으로서 옳지 못한 행위가 되는 거죠. 정당하지 않은 행위가 되는 거죠. 2번, 쾌락을 동반하는 모든 성적 관계는 허용돼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여기 쾌락을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보수주의적인 관점에서 사랑을 접근하면 된다. 성을 접근하면 된다. 3번 사회구성원 재생산, 요거 출산이죠. 출산이 성적 관계의 유일한 목적 아니죠.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적 관계는 성인들 간의 자발적인 합의는 맞지만 만으로는 틀렸죠. 왜냐하면 여기 위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많이 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사랑이 결여된 성적 관계는 인격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사랑이 필요하고 여기도 사랑이 필요하죠. 위에 여기 사랑.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형식은 지금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이게 사상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장한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렇게 섞어서 낼 수도 있으니까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13번 갈게요. 문제 상황 A에게 제시할 조언을 고르시랍니다. 선의지 얘기 나왔습니다. 행위의 결과를 고려하는 마음이나 자연스러운 마음의 경향성에 따라 옳은 행위를 지향하는 의지가 아니라 하고 싶은 얘기는 뒤에 있죠. 어떤 행위가 옳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를 선택하는 의지. 이렇게 얘기하신 분은 칸트 선생님이시죠. 그게 옳다는 이유만으로 행위를 선택하는 의무 혹은 뭐 명령으로서의 의지, 이걸 우리가 선의지라고 하죠. 고등학생 문제 상황 보겠습니다. 고등학생 A는 수업에 필요한 교재를 구입하겠다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돈을 받았고요. 평소 웹툰 구독권을 사고 싶었던 A는 그 돈으로 교재를 구입할지 웹툰을 구독권을 살지 고민 중이랍니다. 1번 지식을 추구하는 자연적 경향에 부합하는 행동은 옳은 행동이 아니죠. 2번 부모님과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은 공리주의 이런 관점이죠. 이익이라는 결과 고려하지 않습니다. 3번 부모님과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의무, 아까 의무, 명령, 당위 이런 게 다 선의지적 표현이었죠. 4번 공동체의 전통 아니에요. 개인의 이성, 양심에서 비롯되어야 됩니다. 5번 자신에게 주어질 쾌락의 질적 차이 미를 얘기인데 쾌락이라는 결과 고려하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되시겠습니다. 칸트 문제가 예전에는 많이 어렵게 출제를 되다가 요즘 들어서는 거의 기본적인 내용으로만 출제하는 것 같습니다. 자, 14번은 화살표 문제라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고 조금 난이도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갑보죠. 형벌의 목적은 국가 구성원의 생명 보존에 있습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의 생명 보존에 있습니다. 형벌은 사회 계약에 기초한대요. 그러면 두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루소 아니면 베카리아 둘 중에 하나겠죠. 일반 의지가 나와버리셨네요. 그러시면 이거는 루소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일반 의지에 복종을 해야만 하는데 이걸 거부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국가의 강제로서 형벌이 집행된다. 루소 입장이죠. 자, 을을 보시면 형벌의 목적은 범죄 예방주의 관점이네요. 예방주의 관점이다.
그러면 공리주의자니까 벤담 아니면 베카리아가 되겠네요. 종신노역형 나왔습니다. 그러면 베카리아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가장 완강한 자의 마음을 억제시키기에 충분하며 사형 이상의 확실한 효과. 여러분 이것 때문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사형 이상의 확실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형도 효과가 없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건 종신노역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베카리아 맞습니다. 자, 병시. 형벌의 목적은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정의 실현의 수단이다. 이거 맞는다고 말씀드렸죠? 기억해 주세요. 공적인 정의는 동등성의 원리, 평형의 원리, 똑같은 표현인데 응보의 원리죠. 그래서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는 칸트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여기가 칸트고요. 베카리아, 루소의 입장에서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간과한다 앞에서 끊고 보세요. 자, 여기까지 루소가 맞아야 됩니다. 루소 보겠습니다. 시민의 생명 보존이 사형의 정당화 근거가 아니다. 왜요? 아까 여기 구성원의 생명 보존이 형벌의 목적이라고 했으니까요. 당연히 아니지 않죠. 그래서 루소가 틀려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B하고 D입니다. 그러면 베카리아가 여기까지 맞아야 되고 나머지 두 사람이 간과하셔야 됩니다. 사형은 범죄 억제력이 없는, 이거 말씀드렸죠. 없지 않습니다. 범죄 억제력이 종신노역형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이지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베카리아가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라서 이거 틀렸다. 바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C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칸트가 맞아야 됩니다. 형벌을 받아야 할 자의 동의가 형벌을 받아야 할 자, 이거 다른 말로 범죄자, 만약에 사형이었다면 살인자가 되겠죠. 의 동의가 형벌권의 기초가 아니다. 이거 엄청 많이 선지 나왔던 거죠. 아닙니다. 예지적 인격체의 동의가 형벌권의 기초인 것이 범죄자와 같은 현상체적인 인격체의 실제적인 동의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칸트가 맞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두 사람, 베카리아나 벤담은 두 사람 모두 계약론자라서 실제적인 사람들의 계약인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모두 아니라고 대답을 해야 될 말이기 때문에 아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동의가 기초이기 때문에 간과한다가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4번. 사형은 시민의 자격을 상실한 자에게 내리는 형벌이다. 그렇죠. 시민으로서의 인격은 상실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분을 사형에 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형에 처하는 이유는 생득적 인격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실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칸트가 맞습니다. 칸트가 맞습니다. 그런데 루소도 맞죠. 루소도 시민적인 자격을 상실해서 국가의 적으로서 사형당하거나 추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간과하지 않습니다. 간과하지 않아서 틀렸다. 그 다음에 F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루소가 맞아야 됩니다. 살인자에게는 사형 이외의 형벌이 정당할 수 없다? 아니죠.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추방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루소의 입장에서 틀렸다.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시겠죠. 많이 어렵지 않았던 내용이었네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다. 이 정도 되겠습니다. 자, 17번은 해외 원조입니다. 우리가 아직 진도를 많이 안 나가서 여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보겠습니다. 질서정연한 사회, 롤스 얘기죠. 는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회를 원조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원조의 의무는 모든 사회가 정의롭고 자유적인 기본적인 제도, 비자유적이지만 적정한 수준의 기본 제도. 여러분 이게 유효하다. 일단 원조에서 여기 때까지라고 하는
원조의 중단 시점을 지금 명료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얘가 질서정연한 사회 체제 중에서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 얘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 이거예요. 네, 이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두 개 합치면 질서정연한 사회 체제죠. 네, 그래서 요렇게까지 만드는 데까지 하는 게 원조이고 그것의 중단 시점이 이제 존재한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을을 보시면 우리는 도덕적으로 중요한 일을 희생을 하면 손해죠. 손해인데 이게 중요한 일이라고 했으니까 손해가 큰 겁니다. 근데 요 손해가 일어나지 않고 나쁜 일을 방지할 수 있어, 예방할 수 있다면 그것을 해야 한다, 의무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다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조건에 따른 의무죠. 가언명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손해가 발생되지 않으면 해야 된다라는 거는 공리주의식의 원조의 관점이죠. 그래서 부유한 사람은 별다른 희생이 없어도 절대 빈곤 감소, 이분은 요게 해외 원조의 목적이십니다. 절대 빈곤의 감소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빈곤의 고통을 방지해야 될 의무가 발생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롤스와 싱어를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질서정연하지 않은 사회가 원조의 대상이 아닐 수 있다. 질서정연하지 않은 사회, 대표적으로 고통받는 사회도 있지만 하나가 더 있죠. 무법국가가 있죠. 자, 그 중에서 고통받는 사회는 원조의 대상이지만 무법국가는 원조의 대상이 아니니까 원조의 대상이 아닐 수 있는 질서정연하지 않은 사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맞고요. 니은 원조 의무 이행에는 경제적 수단의 지원이 포함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원조를 의무를 이행할 때 경제적인 수단을 지원할 수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질서정연한 사회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경제적인 지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포함은 될 수 있지만 목적은 질서정연한 사회 체제를 만드는 거고, 질서정연한 사회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냐? 그러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 빈곤국에 대한 원조가 원조 효과를 이유로 중단될 수 없다? 아니에요. 원조 효과 그러면 손해와 이익을 계산했을 때의 효과거든요. 손해가 크다면 중단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중단 시점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원조의 중단에서 손해가 더 크면 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리을, 여성권의 참정권 보장. 참정권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거는 여성의 인권을 강조하는 거죠. 정의, 여성의 자유적인 기본권 아닐까요?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한 원조니까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기 위한 원조겠네요? 그러면 이게 정당화될 수 있는 원조죠. 고통받는 사회에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보장이 안 돼서 질서정연한 사회체를 만드는데 여성의 참정권을 보장을 해야 돼. 그럼 원조 할 수 있는 거죠. 자, 을도 됩니다. 여러분 심의불복종에서 나왔지만 싱어도 민주주의 체제를 공리주의적인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체제라고 봐요. 하지만 어쨌거나 이걸 통해서 다수의 이익이 증진이 된다면이라는 전제를 깔면 뭐든지 다 됩니다. 뭐든지 다 되죠. 그래서 싱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기역, 리을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여성의 참정권 보장이라고 하는 특별한 내용이 나와서 그런 건데 이걸 우리가 잘 해석만 해주신다면, 원조에 대한 그 기본적인 근거나 내용만 알고 계신다면 이 여성의 참정권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꼭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하실 때 넓게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되시겠습니다.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6번 보시죠.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 보시면 되고요.
누가 무를 여기 무자는 없다 이 말이죠. 머리로 삼고 삶을 등뼈로 삼으며 죽음을 꽁무니로 삼을 수 있는가? 누가 삶과 죽음이 있음과 없음이 하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와 벗하고 싶다라고 해서 삶과 죽음이 차별이 없다, 구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라서 이게 장자 도가사상의 입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을을 보시면 애욕과 무명 얘기가 나오고 있고 번뇌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해탈이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불교 입장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뒤에 볼게요. 나의 생은 이미 다 하고 수행도 이미 이루었으며 할 일도 이미 다 마쳐서 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다시는 후세의 몸을 받지 않은 해탈이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다. 연기설 얘기하는 거죠. 네. 자, 1번 봅니다. 죽음은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과정. 일단 죽음은 기가 모이는 건 아니고요. 흩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과정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죠. 흩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2번 삶과 죽음은 운명이다. 자, 이거 제가 풀어드렸던 것 같은데 삶과 죽음은 우리가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운명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뻐하거나 미워하는 구별의 대상은 아니니까 이게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오온 인간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전의 반복적인 결합과 해체는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조건에 따른 결과로 나타나는 게 연기설이어야죠. 4번 불변하는 실체가 존재하냐? 불교에서는 없습니다. 한순간도 고정되어 있고 불변하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으면 안 됩니다. 5번 삶과 죽음은 자연스럽게 순환해요. 여기까지는 두 사람 모두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순환한다. 두 사람 모두 맞습니다. 고통이 아니다 그러시면 갑은 맞아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생로병사가 모두 고통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다 라고 얘기하셔야 되겠어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17번 이것도 조금 어려웠고 아직 안 배운 거였었거든요. 아까 오답률 1위였던 시민불복종과 거의 비슷한 오답률을 보일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럴까 싶기는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평화연맹 이제 국제 연맹 같은 거죠. 현실적인 어떤 예를 들자면 이제 유엔과 같은 그런 국제기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연맹에 참가한 국가들의 자유를 보호하고 지속시키려고 해서 평화연맹이 필요하답니다. 개별적인 국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국제법에 의해서 그리고 세계시민법에 의해서 보편적인 우호 목적으로 제한이 됩니다. 이 연맹의 이념은 서서히 모든 국가로 확산되어야 영구 평화가 가능해요. 그럼으로써 영원한 평화로 여기 인도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영구 평화 이야기하시는 칸트 선생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을을 보시면 국제정치는 국제 권력을 얻기 위한 투쟁이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그러면 홉스잖아요. 그러면 국제 관계는 투쟁의 관계다. 이렇게 보니까 홉스의 영향을 받으신 현실주의적 관점인데요.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모겐소가 있죠. 모겐소.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든 간에 권력이 항상 1차적인 목표예요. 여기서 권력이 목표다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가짐으로 인해서 국제사회에서의 자기 국가의 자국의 생존과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권력을 갖는다라는 말은. 그래서 정치가나 국민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은 자유, 안전, 보존, 번영, 권력 그 자체.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이익이 된다면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국제관계가 투쟁 상태로 나올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칸트는 평화연맹이 많아질수록 이거 아닙니다. 평화연맹은 국제관계의 어떤 보편적인 기준이 되어지는 단체이기 때문에 많아지게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의 연맹으로서 이렇게 합쳐져야 되고 확산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많아질수록 아니다. 2번 국제법의 이념 아까 말씀드렸고요. 독립적인 국가들 간의 분립을 전제로 한다. 그렇죠. 독립적인 국가들의 여기 위에 보시면 자유를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분립,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국가들의 주권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체제입니다. 맞습니다. 3번 국가의 동맹 없이는 국제평화 실현은 가능하지 않다. 동맹 없어도 권력 힘이 엄청 센 나라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평화를 실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다. 4번 국제 정치와 국내 정치가 그 본질에 있어서 같을 수는 없다. 같죠.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국가 간의 관계도 그렇게 형성이 되고 국제 관계도 그렇게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관점이죠. 그래서 이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는 인간의 본성으로 인해서 국제 관계가 결정된다라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본질에 있어서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가 같다라는 것으로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모두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5번 국가 주권의 제한 없이 국제평화 실현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제한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칸트가 반대하죠. 그리고 현실주의도 반드시 제한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제한 없이는 불가능한 게 아니라 제한 없이도 되지만 제한할 수도 있는 거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권의 제한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서 반드시 뭐 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서 이거는 두 사람 모두 다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8번 3단 논법 문제가 나왔네요. 부모가 자신의 미래 자녀에게 행하는 유전적인 강화는 이해 당사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허용하지 말아야 된대요. 그러면 유전적 강화에 자율성 침해가 들어가니까 침해하지 않는다는 거군요. 침해하지 않는 거니까 허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반론이잖아요. 그러면 허용되면 안 된다. 혹은 자율성을 침해한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보세요. 미래 자녀는 자신의 행위적 유전의 강화에 동의한다? 그러면 이거 허용하겠다는 거잖아요. 2번 자녀의 자율성은 유전적 강화에 의해서 침해되지 않으니까 그럼 허용하겠다는 거고 침해되지 않는다는 거는 여기에 있는 글과 같은 맥락인 거죠. 그 다음에 3번 유전적 강화는 미래 자녀의 자유의지 행상을 제약하지 않는다. 지금 침해되지 않는다, 제약하지 않는다 똑같은 말이죠. 4번 미래 자녀에게 유전적 강화를 거부할 기회가 보장되지 않아서 이게 문제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정답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적 강화는 허용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4번은 하고 있는 거고요. 5번 유전적 강화를 받은 미래 자녀는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다. 결국에는 이게 제약이 없다 이런 거네요. 그래서 같은 맥락이라서 이거는 딱히 3단 논법 구별하지 않아도 4번이 정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9번 보겠습니다. 정형화된 분배 원리는 재분배 행위를 필요로 한대요. 정형화 분배를 반대한다. 비정형적 분배에 찬성하시는 분이겠네요. 그러면서 두 번째 줄에 소유 권리론 관점에서 재분배는 사실상 사람들의 권리 침해를 포함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다라고 해서 여기 재분배는 이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분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노직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을을 보시면 무지의 베일의 당사자는 그들이 속할 사회에서 그들의 위치에 확인할 근거가 차단당해요.
네. 그로 인해서 특정한 정의관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똑같이 선택이 이루어진다. 롤스죠. 롤스입니다. 자, 그러면 롤스와 노직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A요. 과세 정책은 개인의 소유권을 필연적으로 침해하냐? 노직 선생님은 최소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세금 과세 정책 자체에 반대하지 않죠. 복지를 위한 과세에 반대하는 것이고 정당한 노동에 대한 과세에 반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직 선생님의 입장이 틀리고요. 당연히 롤스 선생님도 동의하지 않은 내용이라서 기억에는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자, 니은을 보실게요. 노직 선생님이 동의를 하셔야 되는 말입니다. 자기 노동을 통해서 취득물의 소유가 자기 노동을 통한 취득물의 소유가 부당할 수도 있는가? 그렇죠. 노동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도둑질을 하는 노동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소유가 정당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부당할 수 있죠. 맞습니다. 자, C를 보면 되는데요. 디귿하고 리을은 모두 C고요. 롤스의 입장에서 동의해야 될 표현입니다. 원초적 계약의 당사자는 자신이 최소 수혜자가 될 확률을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말은 좀 주의해야 돼요. 내가 최소 수혜자가 될 것을 고려해서 악의 상황을 고려한 선택을 하겠지만 여기서는 내가 정말로 최소 수혜자가 될 확률을 계산을 한다는 거니까 나는 몇 퍼센트의 확률로 최소 수혜자가 될 거야 라는 것은 개별적인 특수한 사실입니다. 나는 어떤 아이가 될 거야 라는 확률을 계산한다는 건. 그러니까 요거는 알 수가 없어야 돼요. 내가 최소 수혜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지 몇 퍼센트로 되고 안 되고 이게 결정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 롤스가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가는 아니고요. 다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최소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한 어떤 합의를 이루어내기는 합니다. 여기서 합리적으로 계산을 한다 이런 표현이 맞지 않아서 그렇지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이게 아닌 것이지 내가 최소 수혜자가 될 것을 고려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리을 최소 수혜자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되는 분배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냐? 그렇죠. 제가 이 말이 같은 말이라 그랬죠.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을 주는 것이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과 같은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 이게 디귿 선지 때문에 아마 조금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보기에서 찾아보면 또 답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 마지막 20번인데요. 자꾸 이 문제가 나오네요. 종교 문제입니다. 볼게요. 역사에서 돌이나 나무 같은 일상적인 대상 속에 성스러운 것이 나타나는 원시적인 성현에서부터 예수 안에 신성이 부여되는 높은 수준의 성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연속성이 흐르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현이 다양한 종류로 나오고 있는 것을 종교의 역사에서는 드러나고 있는 거죠. 예전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신을 만날 때는 떨기나무에서 만났는데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에게서는 이제 인격 안에서 신성이 부여가 되었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표현될 수 있다라는 건데 비종교적인 인간은 성스러운 것이 돌이나 나무 가운데 현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워해요. 나무는 나무고 돌멩이는 돌멩이지 이게 왜 성스럽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와 달리 종교적인 인간은 곧 그것이 돌이나 나무 자체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쵸. 돌이나 나무 자체가 신성한 게 아니에요. 신성한 게 아니라 그것들에 들어있는 성스러운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현현하기 때문에 성현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스럽게 여기는 것이지요. 예. 자, 엘리아데의 그림이다. 엘리아데. 자주 나오고 있네요. 자, 1번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은 대조를 이룹니다. 그렇죠? 관계가
성스러운 것, 속된 것. 이게 대조적이죠. 예, 이루지만 이게 공존할 수 없냐? 아니에요. 성현이라는 것은 성스러움이 속된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니까 공존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종교의 역사는 성스러운 여러 가지 실제들의 현현으로 이루어졌다. 아까 위에서 나무에게, 돌에게, 그 다음에 어디죠? 예수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니까 여러 가지로 현현한다. 맞죠? 돌이나 나무는 현실의 삶 속에 존재하는 성 그 자체가 아니라 성스러운 것이 드러나는 것이지 그 자체를 숭배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성스러운 것은 현실 세계를 초월한 공간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속된 어떤 세계, 돌이나 나무에 드러날 수 있죠. 종교적인 인간은 체험이 아니라 상성을 통해서 성현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체험을 통해서 모세가 신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성현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상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정답은 2번 되시겠습니다. 네. 완전히 어려운 그런 문제 수준은 아니었고요. 몇 가지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차원에서 알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공부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 모평까지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질문 있으시면 수업 시간 선생님한테 질문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